없이 운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측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요. 오늘 바로 그 운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기쁜 지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동양 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주역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풀어낸 여러 강의랑 해설서들인데요. 이게 뭐 단순히 운세 보는 책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주역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운, 그리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롭게 정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당신의 일이나 관계, 또 개인적인 성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서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운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운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뜯어보면 군대를 뜻하는 군자에 간다는 의미의 착 받침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군대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대의 군대가 움직이는 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아주 정확히 이동하는 것. 즉, 이 작전 수행 능력이 전부였거든요. 아, 여기서 운의 본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럭키 같은 그런 우연한 행운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 와, 관점이 아예 달라지네요. 그럼 운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룰 힘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운이 좋다가 아니라 운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목적지로 향하는 군대의 그 추진력이 강한가 약한가를 따지는 거랑 똑같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가장 운이 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인간이 정신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바위가 굴러올 때 길가에 서 있는 나무는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요. 네. 하지만 인간은 위험하다라고 정신이 판단하고 바로 몸을 움직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잠을 자야만 하는 곰과는 달리 인간은 사계절 내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주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힘,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강력한 운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운을 가진 대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자료에 등장하는 그 용문사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삶은 감정이 없는, 말하자면 무정한 삶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고작 100년을 살지만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아주 진한, 유정한 삶을 살죠. 와,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마감 때문에 받았던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운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 고통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엔진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나면 이제 세상을 보는 더 근본적인 틀이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음양이라는 개념이겠죠. 사실 고대부터 인간은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여러 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스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나 불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정다면체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주역이 제시하는 음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음양은요, 단순히 세상은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분류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철학, 즉 평등의 법칙에서 출발을 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도 동등하게 존재해야 한다. 이 원리죠. 평등의 법칙이요? 네, 밝음, 즉 양이 있다면 어둠, 음도 있어야 하고 태어남, 양이 있다면 죽음, 음도 있어야 세상이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수천 년 전의 개념이 현대 물리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한데 모으려는 성질, 즉 음의 속성은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중력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양의 속성이죠. 모든 것을 밀어내고 밖으로 확장시키려는 성질. 이건 현대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암흑 에너지의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망원경도 없이 순수한 논리,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있다면 미는 힘도 있어야 평등하다. 이 생각만으로 우주의 근본적인 두 힘을 통찰해낸 겁니다. 아니, 그 뒤 어떻게 가능한 거죠? 관찰이 아니라 순수 논리로요? 그게 바로 주역의 무서운 점입니다. 현상을 보고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에서부터 현상을 예측하고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삶과 죽음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삶과 죽음이요? 네. 삶이란 정신, 즉 양의 에너지와 육체, 음의 물질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이상적인 결합의 상태를 지천태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반대로 죽음은 그 둘이 분리되는 것, 천지비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복잡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단순하고 깊이 있는 틀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은 목표를 이루는 힘이고 세상은 음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이 거대한 원리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릴 때나 반대로 모든 게 엉망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그 64괴에 담긴 지혜겠죠? 맞습니다. 64괴는 변화의 여러 단계를 보여주는 64개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두 가지가 바로 완성과 미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주역에서는 수화기제라고 부릅니다.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상태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목표를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주역은 바로 그 순간을 가장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아, 위험한 시작점이요? 네. 완성에 안주하는 순간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레코드판이나 필름 카메라 회사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 아, 그렇죠. 그들은 완성에 머물렀고 결국 새로운 변화에 휩쓸려서 사라졌죠. 정상에 올랐을 때야말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역 64괴의 맨 마지막 괴가 바로 그 해답을 줍니다. 화수미제,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미완성. 네,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자료에 나오는 작은 여우 이야기처럼요. 강을 거의 다 건넜는데 마지막에 꼬리가 물에 젖어서 실패했지만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음엔 꼬리를 적시지 않을까 하고 반성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희망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관점. 이건 정말 힘이 되는 말이네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를 알았으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나 개인의 성장에 대한 조언도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기보다 드러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주역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역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지산겸이라는 괴가 있는데 땅 아래에 산이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산은 땅 위에 솟아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를 낮춰서 땅 아래에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겸손을 단순히 착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처세술이요. 보통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너무 겸손하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뭐 좀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주역이 말하는 겸손은 무능력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와는 달라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알기에 뽐낼 필요가 없는 상태죠. 땅속에 묻힌 산은 그 거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를 아무도 모르게 되죠. 아, 조직에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기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주역의 64개 중에 유일하게 모든 효가 다 좋은 궤가 바로 이 지산겸궤입니다. 그만큼 겸손의 힘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내면에 단단함이 있는 겸손이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다들 너무 빨리 지치고 번아웃을 겪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치다가 다들 쓰러지는 느낌인데 이런 속도전에 대한 지혜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택절이라는 궤가 그 답을 줍니다. 절은 마디, 즉 절제를 의미해요. 연못 위에 물이 있는 모습인데 연못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 물이 넘치지 않게 스스로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죠. 대나무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더 높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대나무? 네, 무작정 위로만 뻗으면 약해서 부러지지만 중간중간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이 있기에 하늘 높이 솟을 수 있는 거죠. 와, 대나무의 마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게 바로 의도적인 멈춤,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우리는 보통 멈추는 걸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벌레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몸을 한껏 웅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춰서 힘을 비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깊은 통찰이죠. 정말 주옥 같은 조언들이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역의 지혜를 통해 운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거대한 균형의 원리로 꿰뚫어보고 성공과 실패의 순간, 그리고 겸손과 절제라는 성장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주역에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명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역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두 모습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아,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장기적인 사명을 향한 군자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편안함을 좇는 소인의 목소리인가요?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함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일 겁니다.